저는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저를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저를 원망하며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더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제 손으로 제 아이를 떠나보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말하지만 그건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도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가슴 안에서 더 조용히 더 깊게 썩어갑니다. 저에게는 그 아이가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고, 아이도 낳아 키웠고, 밥 짓고 빨래하고, 가족들 챙기며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평생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이름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아이가 늘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문을 열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 생각이 날 때마다 일을 더 했고, 더 바쁘게 움직였고,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젊은 날보다 과거를 더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쉰을 넘기고 예순이 가까워지자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들이 아무 예고 없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어린아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고, 텔레비전에서 입양 이야기가 나와도 얼른 채널을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다 지난 일이라고 말하겠지만 엄마라는 이름은 한 번 생기면 쉽게 지워지지 않더군요. 비록 제 손으로 떠나보낸 아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 아이를 낳았던 해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세상을 안다고 말하기엔 어리석었고 아이 하나 책임지기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제 손을 놓았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차마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울었고, 밤이 오면 더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미안해서 울었고, 한편으로는 그 작은 움직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한 번에 두 가지 감정을 품고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때의 저에게 너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가족은 숨기기에 바빴고 저는 눈도 못 마주친 채 고개만 숙이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도 축복보다는 침묵이 더 컸습니다. 저는 출산 후 처음 그 아이 얼굴을 봤을 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작고 따뜻한 얼굴, 꼭 쥔 주먹, 감은 눈.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는데 저는 이미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입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게 선택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너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하니? 아이도 제대로 못 산다. 좋은 집으로 가는 게 낫다. 이게 다 널 위한 거다. 아이를 위한 거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서 정작 제 마음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싫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너무 어렸고, 너무 약했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창밖은 맑았는데 제 안은 캄캄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시간이 왜 그렇게 짧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딱 하루만 더, 아니 1시간만 더 그렇게 붙잡고 싶었지만 시간은 잔인하게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보내던 순간 저는 끝내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울면 정말 엄마가 되어버릴 것 같았고, 그러면 절대로 놓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만 깨물고 손끝으로 아이 이불만 만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혼했고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할 기회를 놓쳤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밀은 오래된 상처가 되었고 저는 살아남기 위해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겨도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군요. 아이 생일쯤이 되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았고 비 오는 날이면 그날 병원 창가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컸을까? 혹시 단 한 번쯤 나를 원망한 적은 없을까? 저는 늘 상상만 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저를 미워할 거라고, 찾아온다 해도 원망하러 올 거라고,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 편이 차라리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임에 나갔고 저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한 번 울리고 말 줄 알았던 초인종이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택배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었는데 그 짧은 소리 2번에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는 몇 걸음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시간은 멈췄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가라앉아 있었고 제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은 처음 보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처음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왜 버리셨어요?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낮고 눌린 목소리였는데 그래서 더 깊게 박혔습니다. 사람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말을 들으면 귀보다 먼저 가슴이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입을 열어야 했지만 목 안이 돌처럼 굳어버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선 그 남자는 저를 재촉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제 얼굴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소리라도 질렀으면 저도 울면서 무너졌을 텐데 그는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 30년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술을 떼어냈습니다. 누구세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걸 제 심장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아주 잠깐이라도 모르는 척하고 싶어집니다. 그 남자는 제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태어난 날짜는 1996년 9월 14일이고 서울 성심여성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며칠 뒤 입양기관으로 넘어갔고 서류상 친모 이름은 김선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제 젊은 날의 이름, 서류 속에만 박제된 이름이 문 앞에 낯선 남자 입에서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본능처럼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계속 절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만 있지 않았습니다. 혼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끝내 확인하고 싶은 사람의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날 찾았니?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사실 거의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정리 중에 끊어진 기록 하나가 이어졌고, 그걸 붙잡고 몇 년을 찾았어요. 이 주소를 확인했을 때도 바로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웠거든요.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나. 정말 저를 원하지 않았던 거면 어떡하나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거면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고. 정말 그건 아니었다고. 당장 붙잡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의 제 행동만 놓고 보면 세상 누구도 제가 그 아이를 원했다고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 옆으로 몸을 비켰습니다. 들어올래?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이 꼭 어릴 적 낯선 집에 처음 들어서는 아이처럼 보여서 저는 그 짧은 순간에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국 냄새가 돌던 평범한 부엌, 소파에 대충 벗어둔 제 카디건, 창가에 놓인 화분, 수십 년 동안 제가 살아온 집인데 그날만큼은 낯선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물이라도 내와야 하나, 차를 꺼내야 하나, 별 의미 없는 생각만 하며 부엌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 불편하게 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차 마시러 온 게 아니니까요.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니, 이 남자는 30년 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 하나를 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물 한 잔으로 그 시간을 덮으려 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도 맞은편에 앉았지만 몸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낮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게 마치 30년의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도윤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입양됐다는 거. 그 말은 담담했지만 저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세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분들 밑에서 컸어요. 적어도 남들이 보기엔 그랬습니다. 먹을 거 부족하지 않았고 학교도 잘 다녔고 유학까지 다녀왔으니까요. 사람들은 늘 말했어요. 넌 복받은 아이라고. 그는 잠시 웃는 듯 했지만 그 웃음은 바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복 받았다는 말이 어떤 날은 너무 잔인하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복 받은 아이라면 왜 버려졌을까? 왜 나를 낳은 사람은 나를 안고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안 해본 척하며 사는 게 더 힘들었어요. 저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정말로요. 저한테 나쁜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제가 자꾸 다른 사람을 상상하니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날 낳아놓고 보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일까? 나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을까? 아프진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 나 같은 건 잊고 살았을까? 그 마지막 말에서 제 심장이 꺾이듯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잊은 적 없어. 단 한 번도 없어. 제 목소리가 너무 급하게 튀어나와서 오히려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도윤은 저를 보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빛. 그저 확인하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정말요. 그 짧은 물음에 제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저는 참으려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아니, 이 남자가 제 말을 조금이라도 믿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눈물은 30년 동안 참았던 만큼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야. 너를 잊으려고 한 적은 많았어. 잊어야 사라지니까. 안 그러면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척한 적은 있어.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한 적은 있어. 그런데 잊은 적은 없어. 한 번도 말을 할수록 제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처음으로 그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어. 너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강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거슬러 싸울 만큼 단단하지도 않았어. 겁이 났고 혼자였고 부끄러웠고 무서웠어. 세상 모든 눈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어. 도윤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를 지우고 싶었던 게 아니야. 지키고 싶었어. 정말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 다들 너를 보내는 게 너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어. 나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판단할 힘이 없었어. 그저 휩쓸렸어. 그리고 내가 내 품에서 떠나는 순간까지 나는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 울면 정말 널 못 놓을 것 같아서.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찾으러 올 생각은 안 했어요? 그 질문은 저를 그대로 찔렀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또 숨으면 이 아이는 다시 돌아서 버릴 것 같았습니다. 생각했어. 수없이 생각했어. 그런데 겁이 났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봐, 내가 나타나서 다 망칠까봐, 혹시 나를 보고 더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원망하면 그걸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이제야 말하지만 나는 비겁했어. 그 말과 함께 제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때 너무 어렸고 너무 약했고 끝내 자기 두려움에 졌던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한동안 거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저는 차마 도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꼭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를 보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화가 났어요. 왜 나만 이런 출생을 가졌나? 왜 나만 친엄마 얼굴도 모르고 사나? 친구들은 엄마랑 싸우고도 집에 가면 밥 먹고 화해했는데 전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한 번은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그려오라고 했는데 저는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양엄마 양아빠는 계셨지만 제 머릿속에는 늘 빈칸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안쪽 어딘가가 계속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상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나를 버린 걸까가 아니라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나를 못 키운 걸까? 그게 알고 싶어졌어요. 저는 그 말이 용서처럼 들려서 더 아팠습니다. 도윤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원망하려고만 온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워하고 싶었는데 막상 얼굴 보니까 그게 쉽지 않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결국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참고 참던 울음이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처럼 터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 너한테 무슨 말을 해도 다 변명 같고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너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말만은 믿어주면 안 될까?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참 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아기의 등은 제 팔 안에 다 들어왔는데 이제는 제 삶보다 더 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잠깐 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평생. 그 말에 제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도윤이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하필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겁니다. 저는 눈물 묻은 얼굴로 현관 쪽을 봤고 도윤도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발걸음.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평범함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벗다가 거실에 서 있는 도윤을 보았습니다. 낯선 남자, 울고 있는 저, 얼어붙은 공기, 남편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누구야? 저는 대답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는 문턱을 넘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모간이 다시 타들어갔지만 더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에요. 그 말을 내 입으로 뱉어놓고도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동안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숨겨왔던 말은 막상 입 밖으로 나오면 오히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현관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벗다만 구두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도 놀람도 분노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침착한 편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큰 소리를 내기보다 혼자 사귀는 쪽에 가까웠고 웬만한 일에는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의 얼굴이 그날 처음으로 텅 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들은 거야? 그 질문은 저를 향한 것이었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눈가를 닦으려 했지만 손끝이 떨려 제대로 닦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 전에 낳았던 아이예요. 입양 보냈던 그 아이가 오늘 찾아왔어요. 남편의 시선이 천천히 저를 지나 도윤에게로 갔습니다. 도윤은 꼿꼿하게 서 있었지만 턱 근육이 굳어 있는 걸 보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다 벗고 들어오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가 이내 아주 천천히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그 발걸음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집 안의 시간이 그 사람 발걸음 하나하나에 맞춰 무겁게 끌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 앞에 선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앉읍시다. 그 목소리가 너무 낮고 평평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옆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1인용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작은 거리 하나가 그날 갑자기 우리 부부 사이에 생긴 균열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아까 앉아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갔고 저는 두 사람의 시선 사이에서 숨조차 쉽게 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그 말은 도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적시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오늘, 방금, 처음 봤어요. 남편은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아니라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오늘 처음 본 거고 나는 지금 당신한테 결혼 전에 낳은 아이가 있었다는 걸 처음 듣는 거고.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가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 안에 실망과 당혹과 허탈함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라리 남편이 화를 냈으면 싶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겼냐고, 어떻게 이런 걸 말 안 하고 살 수 있냐고 소리치면 저도 거기에 기대어 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쉽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화를 낼 때도 차라리 조용해지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용함이 더 무섭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남편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를 보는 경계심, 아내 과거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존재에 대한 당혹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사람이 분명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는 어른의 시선. 도윤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이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찾아오기까지 오래 걸렸고 온다고 해도 문 앞에서 돌아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였는지. 남편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습니까? 그 질문은 결국 올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없이 상상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비밀이 드러나는 날이 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어떤 얼굴로 설명할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그날이 오니 준비한 말 따위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남편의 표정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말할 기회를 놓쳤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당신이 실망할까봐, 우리가 무너질까봐 무서웠어요. 남편은 곧바로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정말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아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 낳고 살림하고 하루하루 사는데 정신없다 보니 그 비밀을 꺼내는 순간 내 삶 전체가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미뤘어요. 결국은 숨긴 거예요. 말을 마친 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지, 도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서웠던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뭘 믿어야 합니까? 그 한마디가 저를 가장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남편이 도윤의 존재 자체보다 제가 평생 숨겨왔다는 사실에 더 크게 상처받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아이 키우고, 같이 병원 다니고, 같이 장례식도 치르고, 같이 늙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 아래 남편이 전혀 몰랐던 제 과거가 있었다는 건 사람 하나를 새로 보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두 분이 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컸습니다. 남편은 이마를 손으로 짚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이 늙었다고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고 짧은 몇 분 사이에 갑자기 몇 살은 더 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도윤을 향해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습니까?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저와 도윤은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도윤도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아니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빈속으로 할 이야기들도 아닐 테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남편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무너져도 일단 사람부터 챙기는 사람. 그래서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차릴게요. 부엌으로 들어가면서도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국은 이미 데워져 있었고 반찬도 몇 가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저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저녁은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선 저녁상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이 집 식탁에 앉는다는 것, 남편이 그 아이와 마주 앉는다는 것, 그리고 제가 두 사람 사이에서 밥그릇을 놓는다는 것. 너무 이상해서 오히려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밥을 놓는 동안 거실에서는 별다른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조용함이 차라리 싸움보다 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밥 먹어요. 제가 겨우 말을 꺼냈고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 제 자리에 제가 앉고 남편은 맞은편, 그리고 도윤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배치 하나에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함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저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고 남편은 국을 한술 뜬 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이 모래처럼 느껴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잘 계십니까? 도윤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살아 계십니다. 잘해 주셨어요. 그 짧은 말 끝에 도윤은 더 많은 말을 삼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여기 온 건
혼자 결정한 겁니까? 네. 양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굳이 다시 상처받을 필요가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그릇을 내려놓고 저를 향해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가 찾으러 올 수도 있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생각했어요. 수없이. 그런데 그런 날이 정말 올 거라고는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맞겠죠.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원망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그게 생각만큼 단순하지가 않네요. 남편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도윤은 저를 한 번 보고 다시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요. 제가 상상했던 사람하고는 다르네요. 더 뻔뻔할 줄 알았고, 아예 저를 반기지 않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 말에 저는 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더 화날 줄 알았어요. 나 없이 잘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그냥 이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30년을 끌고 왔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처음으로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그는 도윤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쉽지 않았겠군요. 도윤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네, 쉽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왜 그렇게 눈물 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할 것만 같았던 저녁 식탁 위에 처음으로 아주 가느다란 이해의 선 하나가 지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화해는 아니라는 걸.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왜냐하면 도윤은 아직 제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 하지 않았고, 남편 역시 저를 향한 실망을 다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맞아떨어졌습니다. 밥을 거의 마칠 무렵 도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한테 이름은 지어주셨나요? 제 손에서 젓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사실 언젠가 나올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였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강하준. 그 이름은 30년 동안 제 입안에서만 맴돌던 이름이었습니다. 한 번도 불러볼 수 없었던 이름. 불렀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혼자 있을 때조차 제대로 소리 내지 못했던 이름. 도윤은 그 이름을 입속으로 한 번 굴리듯 되뇌었습니다. 하준.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심장을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한참 뒤 도윤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름 한 번만 더 불러주실 수 있어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 이름을 소리 내어 불렀습니다. 하준아. 그 한마디와 함께 도윤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식탁 저편에 앉아 있던 남편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와 도윤은 동시에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창가 쪽으로 걸어가 한동안 등을 보이고 섰습니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도 울고 있다는 걸. 남편이 창가 쪽으로 걸어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을 때 저는 차마 그 사람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한순간에 식탁 위로 올라왔고 그 비밀은 저 혼자만의 과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에게는 평생의 상처였고 남편에게는 평생 함께 산 아내를 다시 보게 만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둘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당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주방 불빛만 식탁 위를 노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 이렇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어. 오히려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창가를 바라본 채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요,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게 제일 아픈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네요. 당신이 그 긴 세월 동안 이걸 혼자 묻고 살았다는 것도 아프고, 이 아이가, 아니, 이 사람이 평생 자기 이름 한 번 제대로 못 듣고 살았다는 것도 아프고, 나는 지금 어느 쪽 마음부터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제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도윤도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몸을 돌렸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지만 그 사람은 끝내 눈물을 닦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남편다웠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지 않고 식탁 쪽으로 천천히 걸어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 말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조용했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은 다 늦은 말이라는 거. 남편은 잠시 저를 보다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입니까? 그 질문은 중요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왜 10년 전도 아니고 20년 전도 아니고 왜 오늘이었을까? 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 미뤘습니다. 찾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찾고 싶었는데 막상 찾게 되면 제 삶이 완전히 흔들릴 것 같았어. 계속 미뤘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물컵을 한 번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평생 모른 척하고 사는 일도 있지만 끝내 마주봐야만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일도 있다고. 내 마음에 남은 질문이 있다면 겁이 나더라도 한 번은 찾아가 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저도 숨을 죽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긴 세월 끝에 나온 허탈한 숨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땐 못 갔어요. 솔직히 화가 더 컸거든요. 찾아가면 아마 원망만 쏟아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화보다 궁금함이 더 커졌습니다. 왜였을까? 정말 날 원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원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걸까? 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아플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결혼을 앞두게 됐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눈을 들었습니다. 남편도 미세하게 놀란 듯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쑥스러운 듯 웃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올해 가을에 결혼합니다. 상대도 제 과거를 압니다. 입양된 것도 알고 제가 친모를 찾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당신이 계속 마음속에 빈 방 하나를 남겨두고 결혼하면 언젠가 그 방 때문에 또 무너질 수 있다고. 가능하면 가기 전에 한 번은 문을 열어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울음이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 이 남자가 자기 인생의 다음 문턱 앞에서 저를 찾으러 왔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날 찾은 거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이유 중 하나예요. 이유 중 하나.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남편도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는지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이유도 있다는 말입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거실 공기를 다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말이 또 다른 파문을 가져올 거라는 걸. 도윤은 결국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양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도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병이 꽤 진행됐습니다. 아직 의식은 또렷하신데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은 제 표정을 살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혹시라도 내가 친모를 만나게 되면 원망만 하고 돌아서지 말고 사실을 듣고 와라. 그래야 내 마음도 살고 그 사람 마음도 살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를 대신해 그 아이를 품어준 사람,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며 자란 사람, 그분이 마지막에
제 마음까지 걱정했다는 사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차고 미안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 쥐고 울었습니다. 세상엔 이런 미안함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아주 조금 누그러뜨려 말했습니다. 좋은 분 밑에서 컸군요. 도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겨우 말했습니다.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진 거라고 꼭 전해줄 수 있겠니? 도유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전할게요. 아마 그 말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제 손등 위로 남편의 시선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건 위로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완전히 등을 돌린 사람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숨을 조금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유는 한 번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찾아와서 얼굴만 보고 돌아갈지 아니면 내가 왜 왔는지 솔직히 말할지. 저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습니다. 뭔가가 더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도유는 시선을 잠시 내렸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순간 세상이 아주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놀란 얼굴로 도윤을 보았습니다. 저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진 않았어요. 올겨울에 나옵니다. 그래서 더 왔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내가 왜 버려졌다고 믿으며 살았는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30년 전 제가 품에 안고도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 아이가 부모가 된다는 문 앞에서 저를 찾아왔다는 사실. 그 무게를 저는 끝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 앞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와줬어. 도망치지 않고 와줬어서 정말 고맙다. 도윤은 당황한 얼굴로 일어나려는 저를 막았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붙잡은 채 울었습니다. 너한테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늦은 거 아는데. 그래도 한 번만 말하게 해줘.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없어. 그건 정말 아니야. 도윤의 눈도 다시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저와 도윤은 동시에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의자를 당겨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서로에게 뭘 원하는지,
오늘 여기서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나 놓고 또 30년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는 과거만 올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같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장 엄마를 용서하겠다고 말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을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다시 모르는 사람처럼 돌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은 다시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원하는 게 뭡니까? 도윤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금씩 알아가고 싶습니다. 30년을 한 번에 메울 순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거짓말 없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완전한 용서도 아니고 뜨거운 재회도 아니었지만 끊어진 줄만 알았던 인연 끝에 아주 가느다란 실 하나가 다시 묶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도윤이 마지막으로 꺼낸 한마디는 우리 모두를 다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혼자 온 건 아닙니다. 저와 남편은 동시에 굳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약혼자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 약혼자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도윤의 그 한마디는 겨우 조금 가라앉기 시작하던 것이 공기를 다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시에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약혼자. 그 단어 하나가 이 이야기가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기 전에도 살아왔고 저를 찾은 뒤에도 계속 살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 안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전 제 품에서 떠나보낸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와 가정을 꾸릴 만큼 자랐고 곧 아버지가 되며 자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시엄마를 찾아와 과거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 그 무게가 조금 전까지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왜 같이 안 올라왔습니까?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같이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렸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갑작스러우면 오히려 더 부담이 될까 봐요. 그래서 아래 카페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연락하면 올라오기로 했어요. 남편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은 있는 사람이군요. 그 말이 칭찬인지 시험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남편이 약혼자를 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기다리게 했겠구나. 도윤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아마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저보다 더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몇 번이나 물었어요. 정말 괜찮겠냐고. 혹시 상처만 더 받고 오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듣는데 아직 얼굴도 모르는 그 약혼자가 고마워졌습니다. 이 아이 곁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저와 도윤은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그 속이 편하지 않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봐야지요. 이 사람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면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윤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남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엔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 그가 사실은 아내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충격, 그리고 그 아들의 약혼자까지. 어느 누구라도 당황하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람답게 이 상황을 견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잠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올라올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이 또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윤 하나만으로 제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는데 이제는 또 다른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겁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어떻게 볼까? 아들을 버린 여자, 늦게 나타난 친엄마,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는 사람. 저는 제 손등을 만지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잠시 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울림이었습니다. 첫 번째 초인종이 과거가 돌아오는 소리였다면 이번 초인종은 앞으로의 시간이 문 앞에 서 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같이 갑시다. 결국 세 사람은 함께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문을 열기 직전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제 옆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른이 채 안 되어 보이는 단정한 얼굴, 수수한 코트 차림, 그리고 긴장한 눈빛. 그녀는 문이 열리자마자 당황해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아주 공손했고 손끝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더 아파졌습니다. 이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약혼자 김아린입니다. 그리고 잠시 저를 보더니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린아, 이쪽이 제 친어머니예요. 친어머니.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다시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하린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차분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호기심도 판단도 과장된 친절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대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알기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사람의 온도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짧게 인사를 받았고 저희는 다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이 한 공간에 앉자 집 안이 조금 더 작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리는 도윤 옆에 앉았고 앉는 자세에서도 그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긴장하면 손끝을 만지는 버릇이 있는지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도윤 손등 위에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설명하기 힘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부러움이었는지, 안도였는지, 아니면 내가 주지 못한 것을 이 아이가 지금은 누군가에게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도윤 씨에게 오늘 일이 큰일이라는 걸 알고 오신 거겠지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따라오는 게 맞는 건지, 안 오는 게 맞는 건지도요. 그런데 도윤 씨가 혼자 여기 오고 난 뒤 혹시 더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말이 참 단정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까? 하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평생 품고 살아온 질문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마주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남편의 표정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젊은 여자가 왜 도윤 옆에 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해결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버텨주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도윤이 그 정적을 깨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대단한 결론을 내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용서하겠다. 혹은 다시 가족이 되자. 그런 말을 할 생각으로 온 것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런 건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모두에게 정직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거짓 없이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안고 살아왔는지 그걸 외면하지는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씩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며 가까워질 순 없겠죠. 저도 그건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살아있다는 걸 알고 가끔 안부를 묻고 거짓말 없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너무 조심스럽고 단단해서
저는 오히려 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입술을 떼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될까? 정말, 그래도 되겠니?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잘 될지 안 될지, 중간에 다시 멀어질지, 어쩌면 더 아플지도 모르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 채 끝내는 것보단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순간 할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에게 너무 늦기 전에 조금씩 다가갈 수는 있으니까요. 그 말에 남편이 천천히 등을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젊은 분이지만 생각이 깊군요. 할인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도윤 씨가 오래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젠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도윤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힘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는 덜 아프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또 울고 말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서 더 미안하다. 그래도 앞으로 내가 허락하는 만큼은 정직하게 다 말할게. 도망치지 않을게.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적어도 오늘은 그 말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서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때 처음으로 저를 향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더 숨기지 말아요. 그게 누구에게든. 저는 그 말에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은 도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마음이라는 건 늦게 온 만큼 천천히 움직이는 법이니까.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오랜만에 조금 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로는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할인과 도윤의 결혼 준비 이야기, 아이 예정일 이야기, 도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할인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대화는 어색했고 중간중간 공백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원망만 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전부를 삼켜버리지 못한 아주 작은 현재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 도윤과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가볼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라고. 내가 못해준 밥을 더 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붙잡는 것보다 보내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걸 이번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관 앞까지 배웅을 나갔을 때 도윤은 신발을 신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괜찮으시면 밖에서 한번 뵐래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 한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도윤은 짧게 웃었습니다. 네. 대신 천천히요.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천천히. 할인도 조용히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 가슴은 찢어질 만큼 아팠는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 작은 빛 하나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아이는 자기 발로 다시 와주었고 완전히 닫혀있던 문을 조금 열어주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 옆에 와서 잠시 서 있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천천히 합시다.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남편은 바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다 끝나진 않겠지요. 그래도 끝까지 같이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제는 진실로 살아봅시다. 그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 병원 복도에 혼자 남겨져 있던 젊은 제 자신을 처음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여자의 어깨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잘했다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끝내 외면하지는 않았다고,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문을 열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는 완벽한 용서는 없어도 늦은 화해는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주 천천히, 아주 서툴게, 그래도 다시 이어지는 마음은 있을지도 모른다고. 도윤과 할인이 다녀간 뒤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조용함은 예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에는 침묵이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른 척하기 위한 침묵, 묻어두기 위한 침묵, 살아남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의 조용함은 무언가가 지나간 자리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문이 한번 열리고 나면 예전처럼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윤의 얼굴이 보였고, 문 앞에 서 있던 첫 순간의 눈빛이 떠올랐고, 식탁에서 제게 이름을 다시 불러달라고 하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준아. 30년 동안 제 안에서만 맴돌던 그 이름이 이제는 현실의 사람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녘에 혼자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싱크대 옆 작은 시계 초침만 또각또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부엌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도윤을 다시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갑자기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숨겨왔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현재로 밀려 들어왔고, 저는 처음으로 제 과거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 곁에 남아 있었지만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예전처럼 쉽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에게 자신이 전혀 몰랐던 삶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 충격이 하루 이틀에 정리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밥을 차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말없이 설거지를 하며 같은 집 안에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낸 건 뜻밖에도 아주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제가 식탁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신, 다음에 도윤 씨 만나면 내가 같이 가도 되겠소. 저는 손에 쥔 행주를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 사람 쪽을 돌아보니 남편은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야 겨우 물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남편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도 쉽지 않을 거요. 당신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미 시작된 일이라면 나도 피하지는 말아야겠지. 그 말에 제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인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남편은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소.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그런데 당신 혼자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한마디가 제게는 너무 큰 위로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 도윤에게서 처음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점심 같이 하실래요? 천천히요. 메시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겠다는 뜻, 아직 문을 닫지 않겠다는 뜻, 그리고 정말로 천천히 가보겠다는 뜻. 저는 몇 번이나 문장을 고쳐 쓰다가 겨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나도 좋다. 고맙다. 정말 천천히 가자. 그날 약속 장소는 우리 집 근처도 아니고 도윤 집 근처도 아닌 중간쯤 되는 조용한 한식집이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 하나에도 도윤이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너무 꾸민 것 같아도 이상할 것 같고, 너무 평소처럼 입어도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마치 처음 선을 보러 나가는 사람처럼 몇 번이나 옷을 바꿔 입다가 결국 가장 평범한 옷을 골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가만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손이 많이 떨리는구먼. 저는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긴장돼서 그래요. 남편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셔츠 차림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식당 앞에서 도윤과 할인을 다시 봤을 때 첫 만남보다 덜 낯설었지만 그렇다고 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난번의 공포 같은 것은 조금 덜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웠고 도윤도 억지로 담담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정말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할인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남편은 은퇴 후에 무엇을 할 생각인지, 저는 요즘 어떤 반찬을 자주 해먹는지, 듣고 보면 다 사소한 이야기였지만 그 사소함이 얼마나 귀한지 그날 알았습니다. 상처는 대개 큰 말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평범한 문장 하나가 사람을 조금씩 살리기도 합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병원 다녀왔어요. 아기가 아주 건강하대요. 그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잘됐다. 정말 잘됐다. 제 목소리 안에 담긴 기쁨을 저 스스로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저를 보며 아주 잠깐 눈빛을 내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낯설어하면서도 싫지는 않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예정일은 언제요? 올겨울입니다. 아직 좀 남았어요. 그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더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시 말을 나누게 될 줄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식당을 나와 헤어질 때 할인이 제게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별거 아니에요. 도윤 씨가 고르긴 쑥스럽다고 해서 제가 대신 샀어요. 그냥 지난번 이후로 마음이 쓰여서요. 집에 와서 열어보니 작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한색 바탕에 아주 조용한 꽃무늬가 있는 손수건.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큰 선물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었지만 그 손수건은 저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길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도윤이 먼저 안부를 물었고 어떤 날은 제가 할인의 입덧은 좀 어떤지 물었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윤 이야기가 나오면 짧게만 대답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잘 다녀왔답니까? 할인 씨는 좀 괜찮답니까? 일은 바쁘답니까? 그걸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불이 켜지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몇 달 흘렀습니다. 그리고 겨울 초입의 어느 새벽,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놀라서 눈을 뜨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의 전화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사람을 먼저 겁먹게 만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보니 도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거의 속삭이듯 받자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태어났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눈물이 먼저 터졌습니다. 정말이니? 네, 조금 전에요. 엄마랑 아기 둘 다 건강해요. 엄마, 그날 새벽 도윤은 처음으로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길게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랑 아기 둘 다 건강해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도저히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아니었고 축하한다는 말도 아니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이 막힐 만큼 벅찼습니다. 뒤에서 남편도 깼는지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고 제가 울면서 겨우 말했습니다. 아기 태어났대요. 남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나중에 병원 오실래요? 무리 안 되시면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무리 안 되시면요. 그 아이는 아직도 조심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 고마웠습니다.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갈게. 정말 갈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축하할 일이구먼.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네,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흐리고 약하게 비치고 있었고 차 안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계속 손가락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긴장돼요. 네, 나도 그렇소. 우리는 서로를 보고 아주 잠깐 웃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아이를 보냈던 기억이 그 순간 갑자기 선명하게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끝이었고 이번은 시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할인이 먼저 보였습니다. 창백하지만 편안한 얼굴, 머리맡에 놓인 작은 담요,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던 도윤. 그는 저희를 보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게 아주 작은 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너무 가볍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그 생명을 품에 안는 순간 저는 3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제가 한꺼번에 겹쳐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우는 건지, 고마워서 우는 건지, 사라져서 우는 건지, 다시 이어져서 우는 건지, 그때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인생이 때로는 너무 늦게, 하지만 완전히 늦지는 않게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이름은 못 정했어요. 같이 고민해 주셔도 돼요. 그 말에 저는 놀라서 할인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니? 할인은 피곤한 얼굴로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네,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남편도 옆에서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러면 이름 하나 짓는 데는 우리도 참여할 자격이 조금은 생긴 건가 보군요. 병실 안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크게 터지는 웃음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집 안의 창문이 조금 열린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주 작은 손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오래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늦었지만 이제는 숨지 않겠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정직하게 사랑하겠다고.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에는 겨울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 말이 없더니 이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래 힘들었겠소.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네, 오래 힘들었어요. 남편은 앞만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소. 저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똑같은 거리였고 똑같은 겨울 저녁이었지만 제게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30년 전 저는 아이를 보내며 제 인생의 한 부분도 함께 닫아버렸습니다.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뒤 그 아이가 자기 발로 돌아와 문을 두드렸고 저는 너무 늦게나마 그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30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생긴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는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는 걸. 어떤 사랑은 처음부터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고 어떤 관계는 한참 돌아서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끝내 포기하지 않으면 아주 천천히 서툴게라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떠나보낸 엄마로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늦게 다시 만난 아들의 안부를 기다리고 손주 사진을 보며 웃고 명절엔 무슨 음식을 해줄까 고민하는 조금은 서툴고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가슴 한구석에 오랫동안 닫아둔 문 하나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날에도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조금 울더라도
조금 서툴더라도, 조금 두렵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손을 내밀어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시 시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끝내 외면하지는 마십시오. 때로 사람을 살리는 건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늦었지만 솔직해진 한마디일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30년을 조금은 덜 아프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